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월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41%, S&P 500 지수는 1.3%, 나스닥 지수는 1.75%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의 공격적 인하보다는 0.25%포인트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5일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은 연준의 최근 인터뷰와 발언을 토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아이디어는 연준 내부에서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연설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존슨 총리는 자신도 총선을 원하지 않지만 브렉시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이라며 다시 한번 조기 총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의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부사장 제니퍼 베일리가 가상화폐를 지켜보고 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아직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베일리 부사장은 애플페이, 애플카드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2000선 어제 회복이 됐었죠. 어제 장중한 때는 2015선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덩치가 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5G 관련 종목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일단 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보이면서 수급 또한 안정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0원대에서 단숨에 12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외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어제는 홍콩 이슈와 이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한 번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반등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신중농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를 영향을 줄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시발 증시 일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외인들 9월 들어서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세에 함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핵심 소재 탈일본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약 이틀간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10월 초 재개됩니다. 이와 관련된 두 국가의 상황 짚겠고요. 또 이어서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의 상반기 매출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인과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9월 들어서 처음으로 매수세 나타냈는데요. 이와 같은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추석을 앞두고 나오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추석과 같이 좀 환한 모습을 시장이 보여주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참 2,000포인트가 또다시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부터 물론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변화가 중요하겠죠. 2,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지수가 여전히 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수급 측면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8월 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조 원대 매도를 보이다가 9월 달도 거의 관망하다가 딱 매수를 전환한 게 어제가 처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왜 매수로 반응했을까라는 쪽에 가장 먼저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바라봤던 여러 가지 부진한 시각 쪽에서 악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풀렸다는 데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홍콩 송환법 관련돼서 홍콩의 이제 시위 관련된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약간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모습은 이 홍콩 관련된 얘기가 아마 그냥 홍콩의 단순한 행정관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홍콩의 어떤 송환법을 폐지시키는 흐름이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로 당연히 그랬겠죠.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일단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포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어제였었죠. 어제 또 10월 달 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관련돼서 이제 합의 관련된 그래서 좀 협의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래서 다시 고위급 무역 회담에 13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좀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13차입니다. 참 오래 끌고 왔네요. 미국과 중국도 참 명분에 앞세워서 실리는 다 포기한 채 명분만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그리고 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는 지표들을 보니까 너네도 엉망 우리도 엉망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거냐 그러면 너 트럼프 재선 실패 시진핑은 잘못하게 되면 홍콩에서 보여줬던 얘기가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여파들 이런 게 가장 중국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뚜렷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앉아보자. 협상장에 앉아서 스몰 딜까지라도 어떻게 한번 좀 해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면피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반응했다는데 무게를 삼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동안 상반기 그리고 특히 작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기관은 기회만 되면 주식을 파는 어떤 단체 쪽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바뀌기 시작했었죠. 지난달부터 주가가 좀 급락하다 보니까 기관의 매매 패턴들이 바뀌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연기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물론 연기금이 국내 비중 같은 경우 한 2, 3년 전에 20%대 비중에서 거의 뭐 14%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급격하게 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충분히 이용하려고 하는 변화가 연기금 쪽에서 보여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해외 글로벌 투자나 자산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 코스피가 싸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기금의 매수세와 함께 들어오는 기관이 어느 정도 이번에는 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로 잡히는 부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외국인들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IT주입니다. 경기 민감 쪽에 조선주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약간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또 매수세를 좀 늘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하루 늘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봤었을 때 적어도 한 1,000억대에서 한 3,000억대 이 정도 사이로 꾸준하게 적어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적어도 추석 전후 정도까지는 이런 식의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를 가장 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했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들은 말씀드리는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홍콩 사태나 이런 게 다 복합돼서 융합된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율 얘기는 최근 들어서 시장의 어떤 당일뿐만 아니라 시장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1900선이 깨질 확률이 높고, 오히려 1200선이 이탈하게 되면 2000선이 안착할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단순 논리로 보셔도 될 만한 변화였는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환율이 1200원대, 오늘 역외 환율까지 보게 되면 이탈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2000선에 대한 약간 자신감들이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는 원화의 강세가 그냥 어떤 달러와의 연동돼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으냐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오히려 너무 위축세가 심했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의 강세 쪽으로 터닝을 하는 모습들은 맞는데, 그러면 달러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어떤 구조적인 흐름들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약세로 들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연계 구조와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기대감을 크게 키우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는, 그러니까 즉 달러화가 약해지면서 나오는, 즉 달러화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아마 그 통화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정책까지 경기 부양 쪽에 좀 실리면서 나오는 분위기가 됐을 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환율 쪽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어떤 환율에 대한 강한 어떤 변화와 함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이제 국내 역할들이 또 다시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주식이 아니라 또 청문회 많이 보겠죠. 청문회 쪽에 시선이 많이 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한국의 여러 가지 떨어지는 성장 동력을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경쟁에 목매여 있는 한국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0%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연필이 한 자루가 있는데요. 연필이 지금 1,000원에 거래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일주일 뒤에 보니까 980원, 또 일주일 뒤에 보니까 95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 쪽에서 물가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왜 사지? 기다려봐야지 뭐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디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 원가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디플레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쪽을 봤을 때 원화 약세 모멘텀도 여전히 뚜렷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어떤 시각에 대해서 환율과 관련된 측면을 보게 되면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더 생각할 게 많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더 고개가 돌려진 만큼 한 단계는 코스피가 레벨업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도하는 단계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아직은 생각해 볼 게 많다라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에 따른 수급 상황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요. 어제 이 외국인들 IT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실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탈일본화의 속도를 내면서 약 이틀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일본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되면서 이제 지소미아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종료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기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직접 규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3종 품목에 대해서 규제는 없었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7개 중에서는 그래도 6개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어졌던 3개 품목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를 봤었을 때 불화폴리에미드라든가 불화수소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국산화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 힘든 게 이 포토레지스트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극광 자외선 관련된 EUV 쪽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당장은 힘들고 일본에 대한 의존력이 지금은 아직까지 클 수밖에 없다라는데 한계를 좀 두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나머지 쪽,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포토 마스크, 섀도우 마스크, 실리콘 웨이퍼 이런 쪽은 작년에 수입 금액이 대일적으로 한 13억 달러가 넘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한 2년 정도 안쪽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주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의 국산화가 이어질 때 나오고 있는 해당 기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불화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SK 코로피아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불화수소 쪽에 솔브레인, 후성, 그리고 SNS텍 뭐 이런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기회, 그리고 한번 관련된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괜찮네, 니네 그러면 다음 소재도 한번 개발해봐라 라고 의뢰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올해 소재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정부가 100개 품목 이상을 목표로 해서 3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해서 국산화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성과 가시화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따로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어느 정도 실적 가시화가 되게 되면 투자에도 연결시키는 전략들은 좋은 흐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IT 종목들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라면 생각이 납니다. 대표적인 라면 제조사인 농심과 오뚜기의 경쟁 구도가 과연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될지 현재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주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가 방향보다 라면이 아침부터 땡깁니다. 앵커님도 좋아하시죠? 네, 저 네. 라면 정말 좋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라면 관련돼서 이제 여름 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약간 구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게, 여름에는, 뭐, 비빔면, 뭐, 쫄면, 뭐, 이런 냉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뜨거운 국물 쪽이 아닌, 이런 쪽으로 구조가 펼쳐지다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라면의 계절이 오는 상황들이죠. 약간, 가을, 겨울 쪽은 국물이 있는 라면에 대한 강세가 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라면의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동남아 쪽, 그리고 또 동남아 쪽에서 베트남이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쪽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농심이 한때는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뚜기의 진라면이 또 대세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은 여전히 가성을 누르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점유율이 다시 50%대 후반대로 진입하면서 특히
신라면 겉면에 대한 위상들이 겉면까지 이어지면서 위상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관점 쪽에서 2분기 매출이 2%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농심을 넘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농심이 해외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LA 미국 제2공장까지 추진하면서 제1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70%가 넘어가는 쪽을 바라봤을 때 해외 투자에 대한 강한 자신감들이 돋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뚜기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부진한 흐름들과 함께 내부 거래로 성장을 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 내에서 오뚜기 라면이라고 하는 함 회장의 개인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오뚜기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바뀌는, 그래가지고 시장 점유율과 실적이 바뀌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오뚜기에 대한 시각들은 아직 강하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모멘텀까지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농심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다시 눈여겨볼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10월 초 재개됩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국가의 협상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고위급 무역 협상이 10월에 다시 열립니다. 어떤 실질적 진전을 보기 위해 나누는 어떤 차관급 실무회의는 이달 중순께,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열리는 예정이고요. 우선 중국 상무부는 유어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또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해서 이 13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을 합의했다라고 좀 발표했고요.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고위급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9월 중순에 실무급 간의 진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양측이 협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측 같은 경우에도 이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사실을 확인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제프 에머슨 미국 USTR 대변인 같은 경우가 이메일을 통해서 이 몇 주 내로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에머슨 대변인은 9월에 열리는 실무 협의가 이 차관급이 될 것이라면서 이 장관급 협상에 앞서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한 기틀을 놓는 자고 잘 것이라는 부분을 말했고요. 작년에 시작한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가장 최근엔 지난 7월 말이었죠.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는데 양측은 9월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었고요.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또다시 각각 1,120억 달러, 75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맞교환하면서 무역협상 타결 전망을 어떻게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얘기죠. 이제 미국의 7월 무역 적자를 발표했는데 540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한 2.7% 줄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관세 폭탄의 영향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입이 급감한 게 주된 이유인데요. 미국의 7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늘어난 2,074억 달러, 수입은 0.1% 줄어든 2,614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고요. 특히 자본재 수입이 15억 6천만 달러 줄었는데 이 부분은 기업들 설비 투자 둔화를 방증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공격을 가한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7% 줄어든 29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수출은 모두 감소했지만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상품 무역에 한정한 대중 무역 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4%나 좀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평면 TV와 신발 같은 품목들을 1,100억 달러어치를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이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역시 관세 논쟁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재개될 것으로 합의가 됐고 이달 중에는 차관급 협의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의 상반기 매출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규모 감원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요 투자은행의 상반기 매출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은행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주요 투자은행 12곳에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 하락한 768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92조 140억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 2006년 이래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매출 하락을 기록한 분야는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파생 상품을 비롯하면서 이 해치 펀드 등의 어떤 투자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전년 대비 17% 가까이 하락했고요. 이 패시브 투자가 늘고 거래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채권, 외환, 상품 거래 매출 역시 전년 대비해서 9% 하락했고요. M&A 자문이나 자본시장 부분의 매출도 증시가 부진하고 채권 발행마저 조조해지면서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유럽은행의 피해가 컸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주요 유럽 은행의 주가는 2016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이상 하락 중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 유럽의 마이너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유럽연합 금융규제 아니죠. 이 금융상품 투자 지침이 발효되면서 미국 은행들에게 사업을 서서히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은행의 사정도 좋은 편은 아닌데 이 골드만삭스는 채권 거래 사업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 계획을 오는 1월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이 모건 스탠리는 2분기 FICC의 부분 매출이 18% 하락했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7월 수백 개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진을 시티그룹을 포함한 투자은행들도 대규모 감원을 마셨는데 프랑스의 BNP 파르바와 소시에테 제네르 같은 경우에도 총합 8억 5천만 유로의 이 규모의 비용을 줄이고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와 HSBC 같은 경우에도 임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 주식 투자 부문 매출을 32% 하락하면서 부진을 겪자 직원을 18,000명 줄이고 투자은행 부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투자 은행들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투자은행 종사자 수는 10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이 감원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도 매출 하락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평균 9.5%를 기록했던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해는 6.7%로 하락한다고 전망했고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은 수익성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여파로 최근에 최저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홍콩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 시위대 반정부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3주째인데요. 기업들의 손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우선 홍콩의 반정부 시위로 기업들의 손해도 커진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또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중국 정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태에 휘말려 사업에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콩 최대 항공사죠. 이 캐세 퍼시픽이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캐세 퍼시픽은 일부 직원의 시위 참여로 이 중국 본토에서 불매운동 대상이 됐고요.
이 중국 민용 항공 총국 같은 경우에도 시위 참여 직원이 탑승한 항공기의 본토 운항을 금지하면서 경영에 큰 타격을 좀 입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CEO 얘기 들으면은 시위에 참여한 직원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번에 홍콩 안에서도 비난 여론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선 지금 현재 파문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밝혔고요. 이에 39년간 캐세이에서 일해온 이 존 슬로사 회장이죠. 이 11월 6일에 연례 주주총회를 끝으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이 슬로사 회중의 후임으로 최대 주주인 영국 스와이어 그룹의 중역을 지낸 패트릭 힐리가 내정됐고요. 또 이 외에도 다른 회사도 많습니다. 스페인 패스트 패션 회사죠. 이 자라 같은 경우에도 홍콩 내 일부 매장문을 닫았다가 중국에서 지금 물매를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라가 직원의 시위 참여 독려하려고 일부러 영업을 중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자라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들끓었습니다. 당시 홍콩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주요 200개 학교 또 10,000명의 학생이 수입 거부 시위를 벌리던 때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홍콩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라 같은 경우는 일부 매장이 휴전한 것에 대해서 이 시위로 말미암은 고통마비로 일부 직원이 제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번 폭발한 이 중국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BBC 방송 같은 경우에 얘기했던 다른 건 자라는 이미 지난해 대만과 티베트를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미운털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또 일본의 음료회사죠. 이 오츠카 제약 같은 경우에도 민감한 시기의 행동 하나로 좀 유탄을 맞았는데 지난 7월 홍콩 시위 관련 친정부 성향의 방송국 TVB와 광고계가 중단했는데 이 때문에 홍콩에서는 이 음료가 매진될 정도로 큰 지지를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격렬한 불매운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우선 대만의 또 어떤 버블즈 체인이죠. 이 코코프레시도 홍콩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불매운동 대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중국 관영 언론이 어떤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기업을 보이콧하도록 선동하면서 이들 기업이 본토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는 부분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콩 이슈 짚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 바꿔서 레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린이와 어른 관계없이 참 인기가 많은 장난감입니다.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레고가 이 왕국 재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이 유튜브와 디지털 기기에 열광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조 조정을 겪은 바 있습니다. 레고가 만드는 제도약 발판 어떤 모습입니까?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1,400명의 직원을 내보내면서 이 레고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디지털과 또 아날로그 기술 결합을 시도하고 또 신흥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학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레고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이 덴마크 조립식 완구업체인데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국 내 80여 개의 신규 점포를 포함하면서 올 연말까지 전 세계 대상으로 160여 개의 새로운 점포를 열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1년 만에 전체 매장 수를 40%가량 늘리는 것으로 올해 말 전 세계 매장 수가 600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선 실적 발표에서 최고 경영자죠. 이 닐스 크리스티안 얀센이 얘기했던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는 될수록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변화 주도를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오프라인 점포 확대 배경을 설명했고요. 내년 초에는 인도에도 직영 점포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크리스티안 얀센 대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인도는 1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중산층 가정에 있게 될 것이라는 발표면서 그곳에 레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중국과 인도 시장이 주목한 것은 신흥시장을 공략한다는 의지를 익히는데요. 중국에서만 올 연말까지 35개 도시 총 140여 개 점포가 운영될 것이라는 계획이고 이 레고의 이 같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불과 2년 전과 분명히 다른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고는 지난 2017년 9월에 전 세계 직원의 8% 수준인 1,4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하락하면서 140억 크로네, 덴마크 환율이죠. 화폐죠. 2조 6,392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고전하는 것은 레고뿐만이 아니었는데 세계 최대 장난감 전문점이었던 이 토이저러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장난감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이 유튜브에 좀 빠져있고 또 모바일과 동영상 같은 각종 디지털 기기가 장난감을 대신하게 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레고의 구원 투수를 나선 것이 이 기술통으로 알려진 이 크리스 얀센 대표입니다. 이 크리스 얀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전기 모터 업체죠. 이 덴포스에서 2008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표로 일하면서 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부분을 좀 성공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CEO가 취임 이후에 레고가 이 디지털 기술 접목하면서 지난 2월이었죠. 레고 블록과 이 증강현실을 접목시킨 히든사이드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역시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강화 중인데요. 우선 크리스 한센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아이들은 그들이 본 것과 함께 놀기를 원하고 그것은 결코 물리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체 경험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레고의 그런 좀 오프라인 쪽에서의 행보는 좀 지금 최근에 추세와 반대되는 경향인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이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수증기를 싣고 온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경우 동풍의 영향으로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아침에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에는 호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 붕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빗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 지역부터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날아가기 쉬운 시설물들은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해두셔야겠고요. 시작의 소형급 태풍이었던 링링은 중형급으로 강도가 한 단계 오르면서 2010년에 발생했던 태풍 곤파스보다 위력이 상당히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앞으로 내릴 비가 더해져 집안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여전히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역시 흐린 날씨와 함께 속초와 강릉 지역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 광주와 전주 지역에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부산의 경우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서해상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해안가 쪽에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고요. 오늘 전해상으로 비 소식과 함께 특히 남해상으로 바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항해나 출항 가능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